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연세대학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오는 음악은 제 팟캐스트 들어보는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재즈 음악이에요. 자, 일단 여러분이 준비하실 건 연세대학교 2011년 사회계열 문제입니다. 연세대학교 2011년 사회계열 문제고요. 짠. 네, 요런 표가 있는 문제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문제지를 여기 뭐죠? 마이블로그닷컴에 올리기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했죠. 왜냐면 이게 나중에 대학 측에서 저작권 문제로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일단 강의 자체는 무료 강의지만 제가 이제 제 답안을 그래도 $1로 올려놓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부분은 여러분 차라리 학교 홈페이지나 아니면 여러분 네이버 카페 보면 여러분 최강 논술 클리닉 같은 거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각 대학별로 들어가는 그 홈페이지가 귀찮으면요. 되게 유명한 논술 카페들 보시면 문제들이 되게 잘 정리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활동은 안 하거든요. 그냥 눈팅만 하고 있는 거죠. 최강 논술 클리닉이라는 네이버 카페에 있으니까요. 이거 검색해서 여러분 하시면 웬만하면 제가 풀고 있는 문제들이 다 쉽게 다운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아주 최근 문제들은 아직 업데이트가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아직 저도 작년 거 아직 안 풀어봤어요. 그러니까 작년 이제 2013년, 2014년도를 바라보는 이제 입시 문제들 제가 조만간 분석해서 이제 그것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이라고 할까요? 네. 오늘 수업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음악 좋죠? 일단은 여러분 이 주제 자체는요, 인과관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평소에 이제 철학 공부나 논술 수업을 안 들었던 학생들은 이 문제를 보면 주제 자체는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예요. 자, 여튼 한번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문제의 주제는 인과론에 대한 문제입니다. 인과론. 여러분, 근데 사실 이 인과관계에 대한 거는 보통 여러분이 논술에서 많이 나오지는 않는데, 이 원인과 결과에 대한 게 이 인과론이죠. 이 원인과 결과에 대한 과정, 그러니까 이런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을 거다라는 거, 사실 근데 이런 알아둘 필요가 있긴 한 게, 이게 결국은 뭐죠? 바로 이 이성, 수학, 과학, 바로 그 원리의 핵심 포인트라고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인과관계가 증명됐느냐라고 묻는 건 사실 여러분 이 근대의 바로 이 근대적인 어떤 사유체계의 가장 핵심적인 코드를 물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과관계가 확실하다면 여러분 보통 거기는 그러니까 사실 근현대사까지도 사실 현대사랍니다. 어쨌든 최근까지도 이 인과관계는 여러분 과학의 가장 중요한 주축이 됩니다. 인과관계를 증명해내는 게 곧 과학이라고 여러분 보셔도 무방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는 이제 이 인과관계에 대한 문제가 나올 때가 있고, 혹은 이 인과관계와 더불어서 상관관계라는 개념을 비교해서 나올 때가 있거든요. 상관관계. 그래서 여러분 이 차이는 뭐냐면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이 선후관계, 시간축이 분명히 있어요. 시간적 개념이 존재하는 겁니다. 이 원인이 먼저 있는 거고 결과는 그 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간적 관계를 도입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원인을 투입할 때 이런 원인 A를 넣으면 B라는 결과가 나올 거다라는 그런 어떤 여러분 이 법칙성을 이해해야지만 이 과학의 원리를 그죠?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럼 굳이 이런 이유 자체를 굳이 너무 큰 배경지까지 올라가면 좀 복잡할 수 있겠지만, 나중에 제 팟캐스트에 제가 이제 철학과 굴뚝청소부 강의를 시작했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근대 철학의 가장 목적이 뭐였는가라고 할 때 바로 인간 인식의 확실성이거든요. 인간이 신에게서 벗어나서 확고한 어떤 확실한 지식을 과연 얻을 수 있을 것인가가 근대 철학의 가장 큰 과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중세까지는 신의 영역이었기 때문에 인간이 굳이 노력할 필요 없이 인간은 신을 믿기만 하면 되죠. 그 신앙을 통해서 믿을 때 신이 가장 확고한 지식과 진리를 알려줬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근대, 그죠? 중세를 넘어서는 이제 근대의 핵심은요, 결국은
인간이 신에게서 벗어나서 신의 도움을 받지 않고 인간 스스로 독립하는 건데 그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인간의 사유 능력이었고 인간의 그 사유 능력에 있어서도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 수학과 과학의 원리거든요. 그래서 여기 특히나 이 근대의 인간 중심의 이 모든 역사를 끌어안았던 그 과학이라는 가장 중요한 무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인과관계라는 거죠. 아마 그래서 이 인과관계에 대한 건데 그 측이 이제 변했다는 어떤 시대적인 요청, 이것을 이제 연대가 아주 이제 센스 있게 캐치를 해가지고 문제를 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큰 거시담론에 대한 얘기를 한다기보다 인과관계라는 얘기만 갖고 제시문을 땅땅땅 세 개를 배치를 한 거죠. 그래서 이걸 잘 모르는 분들은 오히려 도대체 이런 걸 왜 물어보는 거야? 라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이 문제가 왜 나오게 됐는가에 대한 아주 살짝 그런 배경 지식을 알려드렸습니다. 또 하나 이제 상관관계가 있는데 여러분 이 상관관계는요. 결국은 인과관계는 상관관계보다 훨씬 더 좀 더 시간축을 더 도입한 거니까 정확한 거고요. 상관관계는요, 그 원인과 결과가 어디 있는지 알 수는 없는 거예요. 이쪽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A가 있으면 B가 생긴다라고 얘기하면 인과관계지만, 화살표가 한쪽으로만 생기면 인과관계지만, A가 생겨서 B가 생길 수도 있고, B가 생겨서 A가 생길 수도 있는, 이게 어느 게 확실한 인과관계가 밝혀지진 않았어요. 근데 자꾸 현상을 바라보면 A, B가 항상 붙어서 같이 나타나는 것이 아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걸 밝혀내는 것. 그게 이제 상관관계거든요. 그래서 상관관계가 밀접하다라고 이제 보통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인과관계보다는 엄밀성이 좀 떨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묘한 상관관계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 여러분 대표적인 이거 아닐까요? 담배를 많이 피면 폐암에 걸린다. 라는 거예요. 이거 여전히 논쟁적으로 제가 보면 알고 있거든요. 담배와 폐암의 관계가 그냥 이제 딱 통계를 쭉 내봤더니 폐암 환자 중에 담배 폈던 사람들이 많더라 라는 개념은 거기까지만 찾아내면 사실은요 이거는 그냥 상관관계예요. 담배와 폐암이 뭔가 연관성이 있는데 라는 개념이죠. 하지만 좀 더 분명한 어떤 연구를 통해서 담배가 확실히 폐암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야 라는 것을 찾아낼 수가 있다는 거를 확실한 지식을 찾을 수가 있다면 그건 인과관계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제시문 하나씩 이제 살펴볼 텐데요. 이제 여러분 이 확실한 지식에 대한 어떤 그 개념들은요. 여러분 보통 저 같은 성격의 소유자들이죠. 대충 뭐 그 정도면 법칙 아닌가? 그 정도면 되는 거 아닌가? 그 정도면 의미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이제 쉽게 생각합니다. 설렁설렁한 성격의 소유자들은 사실 이런 제시문을 읽을 때 더 이해가 안 갈 수도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죠 여러분 진리입니다. 진리. 서구에서는 이걸 진리라고 표현했어요. 참된 지식을 곧 진리라고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진리는 뭡니까? 오직 하나여야만 합니다. 즉 답은 오직 하나여야만 할 정도로 확실한 지식을 추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 인과관계라는 것도 사실은 그런 only one이죠. 그 확실한 지식을 찾기 위한 그래서 이 과학자들의 어떤 그 끈기 있는 어떤 실험과 어떤 결과에 대한 결과물들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반박 가능한 어떤 여러 가지 예외 상황들이 벌어지면 사실 그 인과관계는 무너지게 됩니다. 그게 사실 나중에 여러분 귀남론의 한계라고도 표현을 하죠. 그죠? 자, 일단 제시문 한번 볼까요? 자, 제시문 이제 논제를 먼저 봐야겠죠. 제가 실수했네요. 제시문 이 연대 스타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비교 분석 문제인데요. 공통점과 차이점을 논하시오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다행이라는 말 죄송합니다. 말이 잘못됐네요. 논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지만, 공통점과 차이점을 논하는 거기 때문에요. 굳이 뭐 본인의 어떤 견해를 드러내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가끔 이 서술어에 있어서 법칙적으로, 논하시오면 무조건 자기 견해에 들어가는 거야. 자기 입장 밝혀야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런 문제의 맥락을 보셔야 됩니다. 공통점과 차이점을 논해달라고 한 거니까, 여기서는요, 물론 나의 어떤 그 주관적 분석이 좀 더 들어갈 수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어떤 주관적 견해로 가나다를 공통점과 차이점을 논하는데 여기서 갑자기 생뚱맞게 그래서 가가 옳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는 없다 그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무언가를 선택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여기서는요 말 그대로 공통점과 차이점을 굉장히 심도 있게 분석적으로 논해달라는 거죠. 자, 그럼 가나다는 과학적 탐구에 대한 여러 관점을 나타낸다. 결국 처음부터 이 전제를 깔았죠. 과학적 탐구라는 전제를 깔아준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제시문 가나다에는 정작 과학이라는 표현이 꼭 들어있지는 않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 인과관계에 대한 얘기 자체가 뭐지? 라고 하는 학생들에게 일단 약간의 그래도 가장 기본 베이스를 준 거죠. 과학적 탐구에 대한 여러 관점. 여러 관점이니까 이미 묵직과 가나다가 다 어느 정도의 다른 측면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겠죠. 하지만 이제 공통점도
존재하니까 공통점도 꼭 찾아야 되고요. 자, 먼저 보면 제시문 가를 먼저 보실까요? 제시문 가를 보시면 여러분 이게 이제 그 유명한 영국의 경험론자의 특히 마지막 주자 데이비드 휴메 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로크, 버클리 그리고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 찰스 뭐죠? 아니죠. 옛날 NBA에 찰스 버클리가 있었죠. 지금 제가 이거 축구 선수 중에 또 저 버클리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어쨌든 버클리예요. 그래서 로크 버클리 스펠링 같을 수도 있겠는데 모르겠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 주자 휴미죠. 휴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기서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나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잘못된 배경지식으로 도움이 될 수도 있긴 하니까요. 제시만 봐도 사실 문제는 풀 수 있는데 잠깐 뭐 얘기를 해보자면 여러분 그러니까 가끔 고등학교 윤리 시간을 잘못 가르치는 게 뭐 대륙의 합리론, 영국의 경험론 이런 식으로 이제 딱 양분해서 좀 암기를 하죠. 대륙의 합리론은 데카르트, 스피노자, 라이프니츠라고 얘기를 하고요. 영국의 경험론 하면 이 세 명을 쪼르륵 얘기하는데 사실 여러분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합리론은 뭐냐? 이성. 그 영국의 경험은 경험. 그죠? 이성과 경험에 대한 게서 왠지 여러분 여기서 혹시나 혼동을 일으키는 게 이성은 그러니까 어떤 객관성을 추구하는 거고 경험은 인간의 개개인의 경험이니까 경험은 그때그때마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완전한 지식이야 라고 얘기하는 그 정리하는 경우가 가끔 나오거든요. 여러분 근데 결코 그건 오해입니다. 일단 목적 자체가요. 영국의 경험론이든 대륙의 합리론이든 간에 결국 둘 다 뭐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절대 지식, 그러니까 완벽한 진리, 과학적 탐구가 됐든 수학적 탐구가 됐든 간에 어쨌든 인간의 확실한 지식은 가능하다라는 걸 일단 믿고 시작한 그죠? 계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여기서 여러분 사실 처음부터 회의론자의 학자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데카르트도 방법적 회의를 한 거고요. 데이비드 휴먼은 방법적 회의가 아니라요. 철저하게 경험적인 어떤 이 과학에 대한 엄밀성을 밀어붙이다 보니까 오히려 회의주의에 빠지게 된 그죠? 자기가 가장 싫어했던 회의주의로 결국 고착하게 된 어떤 만점에 도달했다라는 결과론적인 개념이지 사실 이제 데이비드 휴먼 자체가 처음부터 회의론자였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자신의 연구의 결과물 자체로 가보다 보니까 자기가 가장 피하고자 했던 회의론에 빠져들게 됐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근데 그 결과만을 보고 마치 너무 단순하게 휴먼 회의론자다라고 표현해버리면 자칫하면 영국의 경험론의 어떤 이 조류 자체를 잘못 이해할 수도 있다는 거죠. 여하튼 여러분 제가 문제를 읽어볼까요? 포인트를 보시면요. 사실 최고의 탁월한 이성과 반성 능력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세상에 딱 던져졌다고 보자라고 해요. 그는 어떤 일들이 연달아 발생하는 것을 직접 관찰하게 된다. 이제 직접 관찰이라는 말이 중요하죠. 경험론자니까요. 직접 관찰해서 무언가를 경험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 이상의 어떤 것도 발견해낼 수는 없다. 무슨 말이냐? 그는 이성적으로 추론해서 원인과 결과의 관념에 도달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설령 어떤 우리가 관찰을 한다고 해도 그 관찰에 대한 어떤 이성적 추론을 통해서 어떤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인과관계를 도달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여기서 딱히 어떤 그 정확한 근거를 지금 제시한 건 아니에요. 이 문장 자체를 보시면요. 하지만 우리가 캐치해야 될 건 분명히 있죠. 원인과 결과의 관념에 도달할 수는 없다라는 그 표현. 근데 여기 이게 정말 확실한가에 대한 걸 이제 확증하는 문장을 찾아야겠죠. 일단 원인이 나오네요. 왜냐하면 모든 자연의 작용을 이끌어가는 특별한 힘은 감각에 의해서만 결코 포착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인간의 감각은 불완전하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제 인정하고 있는 단계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진짜 여러분 이 데이비드 휴메의 부분에서 가장 매력이라고 할까요? 특성적인 부분이 나옵니다. 한 사건이 다른 사건에 앞서서 일어났다고 해서 아까 뭐였죠? 인과관계라고 했잖아요. 원인과 결과. 그죠? 근데 이 어떤 그 앞에 일어났던 사건, 시간적으로 앞에 일어났던 그 사건이 어떤 그 뒤에 다른 사건에 앞서서 일어났다고 해서 그 앞에 사건을 원인이고 뒤 사건을 결과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그 결론 짓는 건 합당하지 않다. 왜? 인간의 감각이 불완전하니까. 그 두 사건의 결합은 이게 여러분 밑줄입니다. 그 두 사건의 결합은 임의적이고 우연적이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사실 여러분 이거 충격적인 말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실 경험과학의 완전성을 주장하려고 했던 데이비드 휴미 결국은 어디에 고착되고 있다? 결국 인과관계라는 것조차도 우리가 인과관계라고 알고 있었던 것조차도 결국 뭐에 불과하다? 사실 임의적이고 그냥 우연에 불과한 거죠. 우연적으로 그냥 우연히 얘가 앞에 있었던 거고 우연히 얘가 뒤에 있었던 것. 그죠? 계속 반복되는데도 그것도 결국 우연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왜? 데이비드 휴먼은요, 결국 이런 귀납적 탐구에 대한 어떤 한계점, 경험론적인 탐구의 한계점인 반론 가능성에 대해서 사실은 되게 크게 고민을 했었거든요.
결국은 정말로 법칙이면, 그죠? 이런 까마귀가 정말로 까만새야만 한다라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얀새가 딱 등장할 수 있다는 그 일말의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반론 예외 상황이 있어서 원인과 결과가 확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인과론을 결코 확정할 수 없다라고 사실 얘기했던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제시문에 물론 없죠. 자, 뒤에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앞에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다고 추론할 만한 근거가 없을 수 있다. 요컨대 앞에 예로 든 사람이 계속 경험을 쌓아나가지 않는다면 그는 어떤 사태에 관해 추론할 수도 없을 것이며, 그죠? 그의 기억이나 감각에 주어진 것을 넘으면 어떤 것에서도 결코 확신할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딱히 매력적으로 막 어떤 그 확고한 어떤 여러분을 설득할 정도의 어떤 그런 개념은 별로 안 보이지만 중요한 건 어쨌든 인과적 관계는 결국은 불가능한 것. 근데 왜 불가능하다? 그냥 임의와 우연이라는 말씀 여러분 이미 다 끝난 겁니다. 제시문 가는 결국은 인과관계는 뭐다? 허구다라는 거죠. 인과관계는 불가능하고 사실 뭐에 불과하다? 그냥 우연적으로 선후관계로 그냥 거기에 딱 뚝 떨어진, 그죠? 배치에 불과하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두 번째 다른 건 뭐냐면요. 그럼 설령 우리가 경험을 또 많이 해가지고요. 경험적으로 아까 제가 할 때 얘기죠. 경험적으로 임의와 우연점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경험적으로 보니까 상당히 원인과 결과의 어떤 이 연관성을 갖고 있다는 걸 우리가 경험적으로 발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경험적으로 발견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 결국은 뭐냐, 그렇죠? 그 추리 자체가 마치 고집스럽게라는 그 표현이 있거든요. 여기 밑에 보면요. 그러니까 경험을 총동원한다고 해도 우리는 결국 한 대상이 다른 대상을 산출하는, 그러니까 인과와 결과죠. 원인과 결과. 그 비밀스러운 힘에 대한 관념과 지식은 전혀 가질 수 없다. 그러니까 확실한 지식을 가질 수 없다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어떤 논리적 과정을 통해서도, 그죠? 그냥 우리가 고집스럽게, 그죠?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 결합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믿는 그 믿음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끝! 이거 제시문은 이게 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시문 가는요, 결국 인간의 이제 뭔가 한줄 정리해보면 제시문 가는 일단 인간의 한계죠. 그 인간의 능력의 한계, 인간의 어떤 이성과 감각의 한계이기도 해요. 이 이성적이고 그 어떤 인간 경험에 대한 이성과 결국 경험을 다 비판하면서 해볼 수 있어요. 인간 자체의 어떤 한계를 얘기함으로써 인과관계라는 것은 아예 불가능하고, 그리고 또 다른 표현은 임의적이다, 우연성에 불과하다 라고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 이렇게 분석을 해 놓은 다음에 나중에 여러분들 연대 문제 가장 어려운 점은요, 이렇게 분석하고 나서도 제시문 나다와 어떻게 보면 비교할 것인가 답안을 구성하는 게 사실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층위도 문제가 많이 경우에서가 나오는 거죠. 기본적인 분석은 오히려 쉬운데도 그 분석 제시문 간의 어떤 이 차이와 공통점을 찾는 게 되려 난점인 게 바로 연대 논술입니다. 자, 제시문 나는요 아주 흥미로운 얘기가 하나 나와요. 이게 오히려 저는 이 제시문 나 때문에 저는 이 문제를 좀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시대적으로 학생들이 좀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바로 이 구글의 어떤 정신이죠. 여기서 펠타바이트의 개념으로 시작하거든요. 펠타바이트 시대, 그죠? 그래서 대충 나오네요. 이게 몇 메가바이트인지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사실 최근에 보면 이제 뭐랄까 빅데이터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제 이 데이터의 양이 엄청나게 쏟아지고 그 엄청난 데이터들을 이제 분석하는 시대로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이 빅데이터 이론의 핵심이 뭐냐면요, 바로 그 인과관계 자체를 무시해버리는 게 빅데이터 이론입니다. 즉 뭐가 얘기해준다? 통계. 제시문 여러분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어떻게 보면 통계일 거예요. 통계 수치. 실제로 이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첫 줄부터 나오네요. 그죠? 차원이 무의미해지는 통계 영역에 들어선다. 어느 시대가 펠타바이트 시대는요. 그래서 과거에는 뭐예요? 데이터의 총체. 그러니까 겉으로 여기서 이제 여러분 우리가 비판해야 될 단어들이 뭐다? 그러니까 기존의 과학은요. 어떤 이 총체적인 어떤 총체성 어떻게 보면 틀이라고도 볼 수 있죠. 제가 보기에는요. 틀일 수도 있고요. 그 어떤 의미를 도출하려고 하고 인과적인 걸 도출하려고 하고, 그죠? 또 어떤 표현이 있을까요? 모델은 틀렸다 이런 게 나오거든요. 다 똑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지식문에 보면 총체, 의미, 인과, 모델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다 결국은 기존의 어떤 과학적 사유에 대한 용어들이라는 거죠. 그죠? 근데 이 과학적 틀이 이제는 다 필요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죠? 왜? 이제는 통계 영역에 불과하다. 그럼 통계가 뭐길래? 라고 할 때, 자, 구글의 창업 이념이 나오죠. 그리고 통계 수치가 그렇다고 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라는 이 문장이 더 중요합니다. 이 편에서는요. 어떤 단어보다도요.
그것으로 충분해. 그죠? 아, 통계면 되는 거야. 그죠? 자, 여기 이래요. 광고나 웹페이지 내용에 대한 아무런 사전 지식이나 가정을 하지 않고도 광고와 웹페이지의 내용을 짝지어줄 수 있다. 그죠? 광고와 웹페이지의 내용을 짝지어줄 수 있다. 이게 목적이거든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어떤 정보에 대한 연결성. 근데 굳이 어떤 원인과 결과를 밝힐 필요가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모든 모델은 틀렸다. 이제는 이런 인과적 모델 없이도 성공할 수 있는 시대다라고 이제 단언하고 있죠. 여러분 나중에서 중간은 이제 어떤 과학자들이 어떤 수백 년간 이루어졌던 과학자들의 어떤 인과적 관계, 모델론의 중요성에 대한 얘기들이 살짝 나오는데 그 중요성을 이제 주장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걸 이제 비판하기 위한 방식을 잠깐 설정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단락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드디어 등장하죠. 통계 말고도 여기서 상관관계라는 게 제시면 나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상관관계를 인과관계와 동일시하도록 훈련받는다. 동일시하지 않도록 훈련받지 큰일 날 뻔했네요. 예.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당연히 이런 상관관계, 인과관계에서 인과관계를 추구하는 자들이니까요. 그러니까 혼동하면 안 된다라고 보는 거죠. 하지만 지금 이 제시문 나의 핵심은요. 이제는 상관관계만 있으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나머지는 무의미라는 거. 무의미하다라는 거죠. 모델과 어떤 이런 인과관계적인 어떤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시도는 다 필요 없다. 왜 굳이 그런 짓을 하냐. 엄청난 시간이 들고 여러분 상관관계 그 자체만 현상을 바라보는 데이터 통계를 통해서 상관관계를 뽑아내는 거는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를 수 있겠죠. 그죠?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컴퓨터만 있다라면요. 그래서 지금 이 빅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이제 구글 같은 회사들은요. 이 빅데이터만으로 충분히 오히려 이 상관관계를 통해서 어떤 이 전체적인 흐름, 시대의 욕구, 그죠? 전체적인 어떤 대중의 욕구와 사고를 충분히 캐치할 수 있다라고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또 마지막도 결국 그 얘기네요. 상관관계도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죠? 가설 없이도 이제는 데이터 분석이 가능하다. 즉 가설, 모델, 실험이라는 이제 과학자들의 어떤 이런 과학적 절차에 대한 것들을 싹 다 무시해버리는 제시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이 빅데이터 시대를 맞이해서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개념들은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요. 결국은 엄청난 데이터가 쏟아지는데 그 데이터와 데이터 간에 알고리즘이라고 써 있거든요. 어떤 패턴만 발견해낼 수 있으면 그걸로 충분히 유의미한 분석을 할 수 있는 시대로 넘어왔다라고도 보는 거고요. 제가 또 최근에 인상 깊게 봤던 책 중에 여러분 그 일본인 학자가 쓴 건데 그 루소의 일반의지 있죠. 그래서 일반의지 2.0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거는 또 오히려 이런 바로 이 빅데이터, 피타바이트 시대에 대해서 이거를 루소가 얘기했던 일반의지와 접목해가지고, 그죠? 오히려 루소가 생각했던 그 이상적 사회, 이 일반의지를 실현할 수 있는 직접 민주주의의 가능성에 대한 것을 도출한 책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결국 그런 데이터 사회에서만 가능한 얘기입니다. 이 거대 데이터 사회가 사실은 국민 전체의 그러니까 뭔가 무의식적인 의지라는 거죠. 무의식적 일반 의지에 대한 것을 오히려 이 데이터가 말해준다라고 볼 수 있죠. 국민은 직접 얘기하지 않았어요. 뭐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말한 게 아닌데 그냥 우리가 몇 번 방문을 했고 몇 번 뭘 구매를 했고 어디를 많이 갔고 이런 것들이 좀 다 모든 게 기록되죠. 이 거대한 데이터들이 이제 거대한 오히려 이 국민 전체의 어떤 욕구를 반영함으로써 사실 이제 대의민주주의가 사실 거의 불필요해지는 어떤 시대의 가능성, 직접 민주주의 시대가 열리는 가능성에 대해서 논증한 되게 굉장히 재밌는 책입니다. 일반의지 2.0 아시겠죠? 참 제가 개인적으로 비슷해봤는데 여러분도 나중에 그죠? 시험 끝나거나 혹은 이 영상을 보시는 일반인들이 계시면 정말 일반의지가 무엇이 루소의 일반의지를 이렇게도 적용할 수 있구나라는 그 탁월한 일본인 학자의 책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제시문 다로 갈까요? 자, 여러분 어차피 이번 문제는 제가 후딱 설명할 거니까요. 너무 이거 시간 많이 잡아먹네요 라고 불안해하지 마세요. 사실 이번 문제는 결국 눈썰미 싸움이거든요. 표분석에 있어서 빨리빨리 캐치하는 사람들이 찾는 거니까. 자, 제시문 다 보죠. 제시문 다는요. 오히려 정말로 별거 없습니다. 제시문 다는 첫 줄에 다 나옵니다. 우리가 원인이라고 부르는 건 어떤 과정 속에서 재단 가능한 원인들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다. 자, 지금 인과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인과관계는 그 원인과 결과가 1대1의 관계에서 분명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시문 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어떤 원인이 있어요. 어떤 결과가 나오는데 이게 1대1의 관계가 아니라 이 원인이 무수히 많은 거죠. 무수히라는 거. 그 관계들. 다시 얘기하면 이게 원인 변수가 무한하다라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원인 변수가 무한하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 여러분 사실은 그러니까 이 제시문단을 이해하는 게 좀 중요한 게 나중에 이런 비교 분석할 때 얘를 어떻게 여러분이 문장으로 표현하냐에 따라서 각 답안이 좀 다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제시문단은 결과적으로 인과관계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그러니까 이런 원리적으로는 뭐는 가능하다? 이 그림은 그려지죠. 원인과 결과, 그러니까 어떤 유의미성은 있는 거예요. 선후관계의 어떤 인과관계의 유의미한 개념은 인정을 하지만 현실적으로 하나 1대1의 관계의 인과관계는 실제로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제시문단이 읽기 나름이에요. 어쨌든 이 원인 자체를 파악해 나가는 것 자체가 아주 무의미하다라고 보는 건 아니에요. 어떤 원인 변수를 대신 더 많이 고려하면서 우리는 분석해야 된다는 거죠. 인과관계라는 거 하나의 어떤 법칙만 찾으려고 노력하는 건 불가능한 거고요. 왜? 결코 원인이 하나일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제시문단은요 역사 해석의 관점과 비슷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결국은 사례도 나오잖아요. 뭐였죠? 이 왕에 대한 얘기 나오죠. 루이 14세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요. 이 사례를 굳이 말씀드리진 않을게요.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 테니까. 중요한 건 예를 들어 그냥 시대적으로 어떤 왕이 어떤 이런 행동을 하는 것에는 이런 원인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밝혀낼 때 여러분 사실 그 원인에 대한 논증은요 무궁무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좀 더 가급적 가능한 어떤 확고한 원인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결국 아까 되겠지만 인과관계는 확실성이거든요. 그 확실한 원인을 찾는 건 결국 불가능한 것 가까워요. 대신 이 제시문 다가보면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의 원인을 파악하는 건 불가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양한 원인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원인 변수들을 많이 찾아가는 것은 유의미한 행동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대신 이걸 다 밝히려고 하는 건 역시 또 무의미한 행동이 되겠죠. 대신 그러니까 주요한 어떤 원인들, 다양한 어떤 원인들을 찾아서 고려하면서 보려는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있네요. 그럼 끝. 가나다 끝났네요. 자, 그럼 여러분 중요한 건 가나다의 과학적 탐구에 대한 여러 관점이 나오는데 이 공통점과 차이점을 논해달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제 답안 쓰는 요령은 사실 이게 답안 쓰는 요령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 이제 말 그대로 모음 답안이나 예시 답안들을 많이 여러분이 써보고 비교해보고 또 분석해보는 그런 연습들이 필요한데 일단은요 기본적인 공통점에 대한 거는 확실한 거 있죠. 제시문 가나다 모두 인과관계 그러니까 기존의 과학적 인과관계에 대해서 부정적 시각을 보여주고 있는 건 모두의 공통점이죠. 그러니까 셋 다 부정적이죠. 가나다 모두 어떤 점에서 이걸 증명하면 되죠. 첫 문장을 뭐 이런 식으로 구성할 수 이건 하나의 예에 불과합니다. 샘플링인데 결국은 각 제시문 모두 기존의 어떤 과학적 사고방식의 어떤 원인과 인과론에 대해서 뭔가 부정적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 부정적 관점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가는 어떤 거겠어요? 아까 어떤 휴메 어떤 개념들 얘기하면서 인간의 어떤 이성과 어떤 경험 관찰에 대한 어떤 개념을 쭉쭉쭉 얘기하더라도 결국 뭐는 안 된다. 결국 임의적인 어떤 측면에 불과하기 때문에 결코 인간론을 밝혀낼 수 없다는 식으로 해서 부정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요. 제시문 나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인과관계 자체에 대한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과관계 자체가 이제는 더 이상 불필요한 시대, 불필요한 개념을 얘기하면서 그래서 부정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고 제시문 다는 뭐죠? 아까 이제 얘기한 그 어떤 초점을 여러분이 잡아야 되는데 어쨌든 인과관계 자체를 1대1의 어떤 확실성의 어떤 확실한 원인을 찾아가는 건 불가능하다. 오히려 거기에 인간의 어떤 주관적 해석들이 개입되기 때문에 다양한 원인들에 대한 원인 변수를 고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존의 인과관계가 인과론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서 이 단락을 완성하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 당연히 나머지 밑에다가는 못 쓰는 거죠. 이때 이제 차이점 혹은 조금 더 다층적인 분석들을 좀 더 다층적 구분들을 좀 해볼 수 있죠. 무슨 얘기냐면 아까 이 단락은 기존에 있었던 인과관계를 부정하고 있다는 것만 증명되게끔 가가 어떻게 부정하고 있고 나가 어떻게 부정하고 있고 나가 어떻게 부정하고 있는지 그 부분만 포커스의 문장들을 잘 써주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러면 이제 아마추어 분들은 가에 대한 너의 내용을 싹 다 쓰고 제시문 나에 대한 내용을 싹 다 쓰고 다 내용 싹 다 쓰고 그래서 결국은 모두 부정하고 있다. 근데 가나다를 요약하면서 차이는 알아서 보세요. 채점자들한테 여기 제가 나름대로 가나다 요약 정확하게 했으니까 차이점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그냥 마치 간접적으로 무건의 대화를 하는 것처럼 그렇죠? 교수들은 보이지도 않는데 마치 수화를 하는 것처럼 텔레파시를 보내는 것처럼 얘기를 해서 답안을 한 800짜리 이걸로 먹어버리면 그죠? 여러분 이 답안은 끝납니다. 떨어지는 거죠. 알겠죠? 여러분 분명하게 논술은요. 분명하게 답안에서 여러분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교수님들한테 스푼으로 떡 먹여줘야 되는 거죠. 그걸 좋아하세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 공통점이라고 했으니까 부정성에 대한 왜 공통적으로 부정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문장력을 여러분이 활용해서 그쵸 심플하게 어떤 의미로 부정하고 있는지 아니면 핵심 어떤 내용만 아주 깔끔하게 요약을 해서 짧게 하던가요. 그리고 이 차이점에 갈 때 여러 가지 포커스가 좀 생길 수 있죠. 예를 들어 제가 쓴 답에서는요. 이제 이런 걸 좀 구분을 했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 아까 그 처음에 제가 쓴 답은 아닌데 다른 선생님이 썼던 답 중에도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심은 가는 누구의 한계였죠? 인간의 한계였잖아요. 그죠? 인간의 인식의 어떤 한계죠. 인간이 결국은 경험하든 이성이든 추론의 어떤 능력 자체에 대한 한계 때문에 인과관계를 절대 찾을 수 없다라는 얘기였다면, 그죠? 그 재심은 다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인간의 한계라기보다는요, 우리가 바라보는 역사적 그 대상 있죠. 그 사건과 어떤 대상 자체가 이미 여러 변수를 품고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식의 한계라기보다는 얘 사건 대상의 한계로 보고 있죠. 헷갈리시면 이거 저도 의미 있는 분석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 어떤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는 게 가라면 그것이 바라보고 있는 어떤 그 대상, 현상에 대한 것에 현상 자체가 이미 여러 가지 변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무한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선택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는 거니까 대상에 대한 어떤 한계성을 얘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게 어떤 가다의 차이거든요. 근데 나는 뭐예요? 원인과 결과를 밝힐 수도 있다거든요. 기술적으로 못할 건 없어. 하지만 할 필요가 없어. 그 짓을 왜 해? 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런 차이점도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저는 어떤 식으로 썼냐면 그래서 저는 아까 현실적 불가능성 재심은 가다는 그래서 인과관계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개념으로 정리를 일단 했고요. 재심은 나는 가능은 한데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걸 좀 더 강조를 한 거겠죠. 굳이 밝힐 필요 없다. 이렇게 정리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밑에다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그러면 가다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시간이 11시인데 그죠? 초인종이 울리네요. 네, 여러분 여기서 듣지 마시고 빨리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반면 가다의 어떤 차이로 제가 얘기하고 있거든요. 가야자는 어떤 식으로도 현상에 대한 원인이 결코 존재할 수 없다. 그죠? 그러니까 재심은 가는 확실히 이제 그 불가능성에 대한 얘기고요. 그래서 나중에 회의주의에 빠집니다. 회의론적. 안 된다라고 확실히 못을 박죠. 근데 여러분 재심은 다는요. 현실적 불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 아까 1대1의 그 정합적 개념이죠. 원인과 결과라는 하나의 원인적 개념이 불가능하다는 거지 어쨌든 그 원인을 많은 변수들을 고려하면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거니까요. 아시겠죠? 자, 어쨌든 여기까지 보시고요. 이제 2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나머지는 나중에 이제 제 예시가발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2번. 재심은 라의 두 주장에 근거해서 표 1, 2에 나타난 중요한 점들을 기술하고 재심은 나다의 관점 중 하나를 택하여 연구 전체를 평가하시오. 자, 그래서 사실은 문제 2번은요 생각보다 쉬울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어요. 문제에 있는 통계적인 어떤 지표들을 이 디테일들을 잘 못 잡아내면 굉장히 어렵고요. 디테일을 잘 잡아내신 분들은 다시요. 그러니까 디테일을 잡아낸다는 얘기는요 오히려 제가 잘못 얘기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디테일한 여러분 이 표를 볼 때요 특히 이런 연대 문제가 뭐가 어렵냐면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큰 틀이 안 보이거든요. 여기서 여러분 틀은 뭐다? 어디 있죠? 여기 문제에서 이게 나오죠. 이 논제는 안 나오는데 재심은 라에서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건강 상태가 더 좋다는 주장이 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죠? 자, 보세요.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건강 상태가 좋다. 교육이 원인이고 건강이 결과죠. 우리 계속 지금 인과관계 배웠잖아요. 인과관계에 대한 이제 가나다의 어떤 디스하는 걸 봤는데 여기서는 일단 그걸 잊고 이 표만 보신 거죠.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원인, 건강이 높다. 그러면 이 교육과 건강에 대한 인과관계가 이제 증명되는지, 그죠? 제 피부 보이면 안 돼요? 좋아요. 되는지 이거를 밝혀내는 거거든요. 그리고 교육 수준과 건강 상태 사이에 이러한 관계가 또 소득이라는 새로운 변수 있죠.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보완적 주장이 제기되었다. 두 주장을 검증하기 위한 조사를 수행한 다음의 결과. 이거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바로 눈치를 채야 돼요. 제3의 변수잖아요. 보완적인 표고 소득이라는 제3 변수가 들어갔죠. 이거 지금 뭐가 떠오르죠? 재심은 다 빵 떠오르지 않나요?
제시문 다가 뭐였죠? 원인은 하나가 아니야. 원인은 여러 개일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원인에 대한 개념으로 보완적 개념의 표 2, 표 2란다. 소득적 수준이 들어가서 표 2가 설정된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건 뭐 결과적 얘기인가요? 어쨌든 여러분, 소득이라는 변수가 하나 들어간 것만으로도 여러분 이거 표 보느라 고생하시는 분 있을 거예요. 표 분석하기 훨씬 어려워지거든요. 복잡하고요. 저도 막 머리가 띵띵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유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 문제를 재시문 가나다를 통해서 배웠으면 확신을 갖고 놀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표 1은요, 사실은요, 이제 이거는 너무 작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표를 잘 분석하셔야 되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 수준과 건강이랑 인과관계만 살펴보면 되니까, 제시문 표 1에서는요, 교육 수준이 건강 상태가 상인 것에 건강 상태 상층에서 고졸 미만 고졸 대학 이상만 파악해 보세요. 여러분 여기 너무 중위층에 눈을 돌리지 마십시오. 이건 문제를 더 힘들게 만듭니다. 중간 계층은 너무 두껍기 때문에요. 오히려 여기에 대해서 어떤 특성을 잡아내기 어렵죠. 특성을 잡아내려면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건강이 상층과 하층, 그죠? 극단성에 있는 부분들을 어떤 규칙성만 잘 찾아낼 수 있으려면 그 양 끝에 있는 부분들을 찾아내면 되거든요. 그래서 건강 상태 상인 경우에는 실제로 어때요? 교육 수준이 높아질수록 건강 상태가 높아진다는 것을 증명해내고 있죠. 자, 교육 수준이 고졸 미만 10.2, 고졸 15.8, 대학 이상 27.0, 그죠? 점점 높아지죠. 그러면 증명된 거죠. 인과관계에 대해서 증명해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건강 상태 하가 문제예요. 하는요. 일단 41.7, 고졸 미만이 41.7이나 건강 상태가 안 좋다라는 건 어느 정도 타당성을 갖고 있는, 아까 그 인과관계에 대한 주장을 뒷받침해 주죠. 하지만 고졸과 대학 이상의 역전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고졸보다 대학 이상, 그러니까 즉 학벌이 높은 사람이 더 몸이 아파. 이러면 여러분 어때요? 이 인과관계는 깨지게 되죠.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건강 상태가 더 좋아야 되는데 교육 수준이 높은 대학 이상이 고졸자보다 건강 상태가 안 좋은 지표가 하나 나온 거죠. 뭔가 순서가 뒤바뀐. 자, 그럼 이 찝찝함을 두고 봤을 때, 자, 이제 소득 수준을 집어넣었어요. 소득 수준을 집어넣어 보니까 이제 뭘 찾게 된다? 소득 수준 중하 개념에서는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 예외 현상 있죠. 즉, 무슨 예외 현상이죠?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건강 상태가 더 좋다라는 주장을 증명해주지 못하는 그 역전 현상. 그러니까 교육 수준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건강 상태가 더 안 좋은 아까 이 고졸과 대학 이상의 건강 상태 하,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소득 수준 중하에서는 안 나타납니다. 다시 얘기하면 소득 수준 중하에서 이 표를 다 띄어 보시면요, 건강 상태가 교육 수준과 건강 상태의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중하는요. 근데 바로 이 상층, 소득 수준 상에 있는 부분이 바로 뭐가 똑같다? 표일에 나와 있는 이 논리적 구성과 똑같습니다. 역전 현상도 역시 어디서 일어난다? 고졸과 대학 이상에서 건강 상태 하, 이 부분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제 말이 이거 여러분 문제 안 보고 이거 듣는 분들 되게 복잡하시겠지만 이제 문제 충분히 고민해보고 듣는 분들은 이해가 가실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여러분 이건 벌써 뭐가 생긴 거죠? 제시문 다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이 보완적인 자료인 소득 수준 있죠. 소득 수준이 어때요? 좀 더 그 원인을 분명하게 밝혀주면 사실이죠. 왜요? 소득 중하위층에서는 이 문제가 안 일어났으니까 여러분 이제 뭔가 유추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럼 뭔가 돈 많은 애들은 오히려 건강 상태가 더 안 좋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안 좋을 수 있는 변수가 있는 거 아닐까라는 걸 뭔가 유추할 수 있는 힌트, 단서 하나 더 생긴 거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뭐가 정확한 답인지 그래도 여전히 몰라요. 그죠? 이건 제시문 다와도 맞물리는 거죠. 다에 의해서도 원인 변수는 더 많을 테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하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소득이라는 어떤 원인 변수가 하나 더 들어가면 유의미한 거구나, 의미가 있다라는 거구나라는 부분들을 여러분 이제 표의 어떤 증명과 함께 답안을 초반에 구성해 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후반이죠. 후반. 제시문 다라는 나다인가요? 제가 이거 나다죠. 제가 이거 답안에 이걸 조금 기호를 바꿔야겠네요. 제가 기호 실수를 했는데요. 제시문 나와 다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제시문 나는 아까 뭐였죠? 페타바이트, 즉 통계에 대한 개념이죠. 이런 벌써 눈치 빠는 사람들은 딱 캐치하는 거예요. 이거는 대학 측에서 그냥 보고 싶어 한 겁니다. 이 친구가 그러면 아까처럼 제시문 다의 입장에서 소소한 어떤 그 원인 변수, 제3의 원인 변수가 어떤 새로운 정보를 알려준 것처럼 그런 유의미성으로 이제 이 표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보고 싶기도 할 거고요. 제시문 나의 입장에서 보면 뭐겠어요? 근데 이렇게 해서 원인 변수 밝히면 뭐 할 거야? 그렇다고 해서 진짜 원인과 결과 나오니? 아무 소용없어. 결국은 상관관계만 있으면 되는 거야. 라는 쪽으로 여러분 이
표 분석을 그렇게 끌어가면 제시문 나의 분석이 되겠죠.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보실게요. 제시문, 오히려 제가 이제 쓴 답을 바탕으로 보시죠. 제가 이 부분을 읽어줄게요. 이거 후반부의 개념입니다. 만약에 다를 선택했을 때, 방금 이런 표 분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다의 입장에서 볼 때 연구 전체의 주장과 결과에 대해 일정 부분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그쵸? 왜냐면 여러 원인 변수니까 소득이나 세의 변수가, 그쵸? 의미를 던져줬잖아요. 왜냐하면 다는 한 가지 결과에 수많은 원인 변수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소득 수준이라는 새로운 원인 변수를 첨가하자는 두 번째 주장을 통해서 어느 정도 실험 결과가 입증된 셈이다 라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여러분 여기서 근데 끝내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성을 또 얘기를 해줘야 다층적인 답안이 되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실험은 여전히 한계를 갖고 있다. 왜냐하면 다가 주장하는 원인 변수가 단순한 복수가 아니다. 그죠? 그러니까 소득뿐만이 아니라 유전인자도 있을 수,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든 거죠. 유전인자의 원인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건강에는요. 가정환경도 있겠죠. 학교의 환경도 있겠죠. 혹은 인간관계의 어떤 영향도 있고, 집안의 어떤 풍수지리든 뭐든 간에 집안 위치 등의 어떤, 그죠? 사회학적 환경도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그 원인 변수가 무한대까지 가능하다고 보고 있기에 결국 주어진 실험처럼 몇 가지 원인 변수로 정확한 인과관계를 도출하려는 시도 자체는 오히려 또 다 자체에 의해서 부정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심은 다에 의해서 재심을 나의 실험 결과는 옹호되기도 하지만 역으로 또 부정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 라의 입장으로 이제 평가해서 답을 쓸 때는 이렇게 쓰면 돼요. 밑에만 바꾸면 되죠. 라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실험의 주장과 결과는 모두 무의미한 시간 낭비에 불과하다. 왜 애초에 무의미하다고 한 거죠? 처음부터 이게 전제를 물러 잡았죠. 교육이라는 원인과 건강 상태라는 결과를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인과관계를 밝히려고 하는 시도 자체가 의미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원인이고 뭐가 결과인게 뭐가 중요해? 중요한 건 얼마든 밀접한 건가, 밀접성만 보면 된다는 거죠. 교육 수준과 건강 상태의 밀접 수준만 확인하면 됐지. 건강 상태가 좋아서 교육 수준이 좋을 수도 있지 않나요? 잘 보세요. 이 표를 보시면 왜 꼭 교육 수준을 원인으로 잡을 필요가 없잖아요. 건강 상태가 좋아서 교육 수준도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역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 골제품 문제를 해결하는 게 바로 페타바이트 통계학적인 어떤 개념이죠. 그래서 자 이제 제가 쭉 이거 모두 시간 단계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나는 인과관계보다는 상관관계만을 중시하고 데이터 통계를 통해 충분히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게 아까 제가 나라고 했는데 이게 나죠, 나. 따라서 주어진 실험의 주장부터가 비판점이 된다. 왜냐하면 학업 수준을 통한 건강 수준이란 가설은 정반대로 가능하다. 그렇죠? 건강 수준이 높을수록 학업 수준이 높아질 수도 있다. 혹은 건강과 소득과 학벌 여기에 다른 변수까지 추가하면 굳이 원인이 뭐고 결과가 무엇인지 확정하는 것 그 자체가 인과관계를 추구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행위라고 알 수 있다. 행위가 없다. 의미가 없는 행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를 밝히는 것보다는 건강과 학업, 소득 등 여러 변수들이 얼마만큼 밀접한 상관관계를 그죠? 의미하고 있는지를 조사하는 거 그걸로 족하지 않겠냐? 라는 식으로 여러분 논평하면서 끝내준다면 좋은 답이 되겠죠. 이해 가시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제 신문 가나다라고 할 때 애초에 가나다를 분석할 때 자신 없게 분석하면 이거 이렇게 자신 있게 쓰지 못합니다. 자신 있게 분석을 해서 제 신문 나는 결국은 인과관계가 필요가 없고 그리고 차라리 통계만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겠구나라는 관점을 정확하게 인지를 한 다음에 이 제시문 라의 표까지 분석을 해내는 용기가 사실은 필요한 겁니다. 연대 문제 여러분 사실 어려움이 있지 않고 매력이 바로 이런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 문제를 가나다도 처음 본 학생들도 있을 거고 표는 당연히 거의 다 처음 봤겠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쫄지 않는 게 중요해요. 쫄지 않고 나름대로의 그 차이점을 제시문 나다의 차이점에 대한 확신을 갖고 거기서 또 확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능력, 분석할 수 있는 능력, 그죠? 능청스럽게요. 사실 여러분 이 문제 학생들 쓰는 걸 보면요, 그래서 실제로 제시문 다 아까처럼 이 변수에 대한 보완이 있죠. 원인 변수에 대한 보완적 관점으로 선택한 학생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페타바이트를 통해서 이 실험문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서 못 쓰는 학생들이 많았는데 사실 선택한다라면 제시문 나가 갖고 있는 이미 기준이 있잖아요. 어차피 그걸 맞추길 원합니다. 학교 교수들은요. 그러니까 상관관계의 중요성, 인과관계의 무의미성 이런 개념으로 이 표 실험에 대한 것 자체를 비판해주면 되겠죠. 이해가시나요? 자, 오늘은 결국 이 문제 2011년 사회결 문제죠. 그래서 인과관계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어떤 견해들에 대한 어떤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제 답안도 같이 올려놓을 테니까 약간 제가 기호 잘못 쓴 게 있으니까요. 기호 수정해서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많이 또 다운받아 주시고요. 네, 그럼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또 새롭고 재미있는 문제로 찾아뵙겠습니다. 빠이빠이.